선왕지도 일찍이 아름다운 정치가 있었다. 앞에 그래서 보았듯이 왕은 덕으로 인을 행하는 자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왕도 레벨이 있다. 요수는 본투비 왕이고 이에 비해 은나라를 세운 탕왕과 주나라를 세운 무왕은 노력해서 왕이 된 자들이다. 이에 비해 춘추 오패들은 가짜 왕이다. 그래서 요수는 인을 본성대로 했고 탕문을 실천했다. 이게 요수는 성지야예요. 그리고 탕문은 신지야야. 몸으로 했다는 거야. 요수는 본성대로 했고 이게 그런데 오패는 또 여기 가짜 나오죠. 가면할 때 가장무도의 가짜, 가짜라는 이야기죠. 인을 가장했다. 근데 오랫동안 가장하고서 돌이킬 줄 모르니 그 가면이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약간 이런 거예요. 레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요로부터 시작해서 요수, 누탕, 문무로 이어지는 계보는 덕으로 인을 행했던 왕의 계보이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적을 이루었는지를 보면 덕치가 무엇인지 인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다. 왕이 되려면 일단 이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먼저 등문공 상 5장에 따르면 요임금의 가장 큰 과제는 치수였다. 홍수의 범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치의 첫 번째 대상은 자연의, 그러니까 이 치가 우리가 정치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요게 물이니까 물이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 제가 드렸잖아요. 이 치라는 단어 자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다스리는 것 전에 물을 다스리는 거야. 물기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홍수의 범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치의 첫 번째 대상은 자연의 파괴적 힘이었다. 요는 홍수로 인해서 백성들이 머무를 곳 없어 누군가는 나무 위에서 살고 또 누군가는 동굴에서 살고 있을 상황을 홀로 근심하였고 요순 우지야. 성인들은 뭘 해야 돼? 성인들은 뭐로 성인이라 하면 근심해야 돼. 지식인들은 뭘 해야 돼? 근심해야 돼. 이게 뭘 근심해야 돼? 나의 사사로움을 근심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홀로 근심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너무 걱정됐기 때문에 순을 등용한 거예요. 순은 밭 갈다가 발탁된 이게 그냥 정말 평민이잖아요. 정말 하찮은. 순을 등용하여 순으로 하여금 또 우를 시켜서 물기를 텄어. 이 우임금이야말로 공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의 공적은 첫째, 세상 사람들의 안녕을 근심한 것, 둘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을 발탁하고 결국 그에게 선양한 것.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가 천하를 근심했잖아. 요가 천하의 왕, 천하의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막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너무 근심을 해서 어떻게 했어? 요가 한 일이 없다니까. 요가 한 일은 그냥 순을 발탁한 일밖에 없어요. 요는 근데 그 발탁하는 과정이 뭔가 크게 자세하게 자기 딸들을 먼저 시집 보내고 이런 게 있는데 요의 유일한 업적은 순을 발탁한 거야. 그러면 순의 유일한 업적은 뭐야? 우를 발탁한 거야. 실제 치수를 한 건 누구야? 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왜 그러면 우임금이 스스로 치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함 안 들어요? 우리가 요순이면 진짜 동양에서 최고의 성인인데 이 성인이 한 일이라고는 나중에 논어에도 나와요. 북극성처럼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대. 이게 무위지치에.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로 하면 무위지치의 최현자인데 어떻게 보면 한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그 치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적을 쌓은 건 세상을 이롭게 한 건 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면 핵심은
선양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혹은 발탁인가? 이런 거예요. 이게 왜냐면 굉장히 이게 이제 존현, 이게 특히 육아의 텍스트에는 묵가도 마찬가지인데 이 임금의 가장 큰 역할은 지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존현이에요. 상현 혹은 존현. 그러니까 이때 이 현명한 사람, 이때 현명한 사람 혹은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정치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이 얘기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로 발탁했다가 왕위를 넘겨줬잖아요. 이게 정치를 상상하는 첫 번째 어떤 뭔 거예요, 이게. 공적이 아니라 이게. 그게 아니면 요와 순이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존경받는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사실 그런 거예요. 예. 예, 요순이 예, 실제 뭘 한 게 아니고 한 게 없다는 게 더 핵심인 거죠, 이게. 발탁하고 선양한 것. 예. 수는, 예. 수는 근데 정치적 공적은 없는데 뭔가, 뭔가 있어. 순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수는 아버지가 못 됐고, 남동생이 못 됐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예. 남동생은 새어머니가 낳은 이복 동생이야. 근데 남동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마치 설하니까 살아나. 이게 안 죽어. 수는. 그런데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동생을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제의 아이콘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낭만적 사랑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그 혼사 장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못 부리는 그 상대편의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효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걸 말하려면 이렇게 마치 그 악독한 마치 무슨 그 신데렐라의 남자 버전이 순이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순이 대효인 거야. 이게 그런 장애가 없었으면 대효일 수가 없어. 허벅지 자르는 것 정도로는 안 돼.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도 그런 아버지와 이제 동생은 용서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만장편을 보면 맹자가 순설화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당대는 순에 관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순을 대효로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만장편의 맹자의 순설화는 요순이나 성왕에 대한 당대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떠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혹은 지배적인 논의들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재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보여줘요. 실제 이제 만장은 고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똑똑한 제자. 그러니까 실제 그게 이제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만장이 물으면 순에 대해서 물으면 맹자가 대답하는 식이에요. 근데 실제 만장이 그런 질문을 한 건지 아니면 만장을 빌어서 당대의 통념에 대해서 맹자가 Q&A를 구성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장은 일종의 치열한 담론 투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만장상의 1장은 이거예요. 맹자의 제자 만장이 여쭤봤습니다. 순이 밭에 가서 하늘을 부르르며 원망하며 울었다는데 원자가 들어가요. 예. 제가 지금 뭐 원문 같은 걸 안 갖고 와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문장은 이제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원망했잖아, 순도. 그런데 효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예. 두 번째는 만장이 여쭈었습니다. 시경의 남산이라는 챕터에 이르기를 아내를 얻을 때는 반드시 부모에게 아뢰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수는 부모에게 아뢰지도 않고 장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야.
순이 효자라고요? 아니, 순이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결혼했는데 효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상은 남동생이에요. 상이 날마다 순을 죽이려고 했는데 순이 즉위해서 천자가 된 후에 그를 무도하다고 해서 죽이지 않고 단순히 여기 추방인데 사실은 다른 나라를 보내서 거기에서 벼슬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 문장들을 보면 순이 무도하다고 누구들을 다 죽였어. 그런데 동생은 안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내노남불 아니야? 네 동생이라고도 안 죽인 거지. 그리고 벼슬까지 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만장이. 또 맨장의 제자 함구몽이 이 보면 이게 선양했잖아요. 요가 선양하면 자기는 순의 신하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선양이니까 마치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니까 순이 임금이 되면 순의 아버지는 뭔가요? 순의 신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야. 그럴 때, 그러면, 그럴 때 순이 천자가 되자 요임금이 북면하여 조회, 신하의 예를 했다는 거야. 아버지도 신하의 예를 했다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임금은 남면이니까, 남쪽을 향해서 북쪽에 앉아 있으니까 북면했다라고 하는 거 신하들이 서 있는 자리거든요. 이게. 그 조회하는데 순임금께서 고수를 보자 아버지예요. 불안하여 얼굴을 찌푸리셨다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공자께서 이때 천하가 매우 위태롭고 불안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하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하여야 할까요? 신하이면 안 될까요? 여러분 본문 안 읽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맹자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정의에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그 대통령 집안부터 다스리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민정수석이 할 일이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맹자는 신하 아니라고 말을 했지. 맹자는 신하가 절대로 될 수 없다.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면한 게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하 예를 했어. 신하 예를 했으면 신하였다는 거야. 그런데 맹자가 이걸 디펜스 한다니까. 북면했지만 신하로 한 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좀 논리가 궁색해요. 맹자가 좀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논리적이냐, 뭐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무엇을 하고 싶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걸 통해서. 그리고 또 만장이 여쭈었어요. 선양했는데 우임금은 아들한테 물려줬거든. 그럼 이거 성인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맹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이게 맞아요. 우임금도 성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논리를 갖다가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성왕지도 혹은 선왕지도 요수설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도 좀 하게 될 텐데 맹자가 새롭게 구성한 설화 속에서 가장 전형적인 인물은 군주는 순이고 신하는 이윤이에요. 그 은나라 탕임금의 신하. 이게 이제 여기에서 탕임금이 이제 이윤도 요순 지도에만 관심이 있었어. 안현 이전에 이윤이 있었어. 그래서 요순 지도 전혀 그 정치에 관여할 생각은 없었는데 탕임금이 삼고초려 3번이나 찾아가서 여기 삼고초려의 원형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윤을 발탁했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요임금이 누구를 발탁해? 순을 발탁하고 탕이 이윤을 발탁하듯이. 그럼 맹자는 뭐야? 지금 양해왕이나 제선왕도 그렇게 나를 발탁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선왕지도가 실현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순은 효를 통해 필부에서 천하를 소유하는 군주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러니까 문제는 천하를 소유하는 건 혈통도 아니고 공적도 아니야. 뭐야? 효라고 하는 어떤 일균의 인간이 갖고 있는 본 바탕인 마음이야. 그게 있어야 천하를 가질 수가 있어.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순을 강조했다는 건. 그리고 이유는 오로지 요순 지도를 즐기다가 발탁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신하가 되는 소신이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니까 순과 요는 누가 군주인지 누가 신하인지에 대한 전국시대 육아의 재정식화의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장을 통해 맹자 정치학은 도대체 누가 군주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어떻게 군주가 되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겠지. 선양이 있고 계승이 있고 찬탈이 있을 거야. 당대는 찬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기란 말이에요. 예. 예, 누가 군주가 되는가? 물론 당대는 다 찬탈 아니면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고, 그리고 언제 군주가 패해지는가? 이거는 누가 군주가 되는가, 어떻게 군주가 되는가에 당연히 논리적인 귀결이겠죠. 군주는 심지어 패해질 수도 있어. 근데 찬탈의 방법이 아니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역성혁명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도한 군주를 죽이는 건 그거는 정당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신하가 되는가? 신하는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어필하면 안 돼. 신하는 요가순을 발탁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요순 지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으면 다 알게 돼. 이게 아니 그런 게 있는 거야. 그거는 안 알려질 수가 없어. 마치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만물과 교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마음 안에만 딱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사랑과 웃음처럼 마음도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강하지도 않다고요. 내가 자기를 예뻐하는지 아닌지 이게 가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발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해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신하가 되는가, 누가 신하가 되는가. 그런데 또 그 신하도 왕이 무도하거나 뭐 왕이 바뀌거나 뭔가 그렇게 되면 떠나야 할 때가 되겠죠. 요런 게 만장편을 통해서 맹자가 구성했었던 새로운 정치학의 문제 설정이고 이것과 관련된 고민을 맹자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요. 이게. 그래서 맹자는 왕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만큼이나 군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 우리의 주제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면 요까지만 빨리 하고 혹시 못한 게 있으면 다음 주에 더 할게요. 순 다음이 우와 후직이죠. 우와 후직이야말로 둘 다 순의 신하이자 열일의 상징이에요. 우는 9개의 강의 물길을 정비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땅을 확보했고요. 구주죠. 직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는 8년 동안 집 밖에서 살면서 집을 3번이나 지나쳤지만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나와요. 후직 역시 자기 집을 3번이나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건 세상에 대한 근심이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악양루기에 이제 범중엄이 이제 썼던 이제 이게 이제 그 북송시대 모든 사대부들의 그 좌표 같은 거. 세상 누구보다 먼저 세상에 대해서 근심하고 가장 뒤에 즐거워한다. 군자도 이런 것을 즐겨합니까? 라고 할 때 즐거움은 가장 나중에 하고 세상 누구보다 선후후라. 이게 이제 그 북송시대에 이 새롭게 걔네들도 이제 다시 맹자처럼 사대부란 누구인가, 지식인이란 누구인가, 지성인이란 누구인가, 이런 걸 다시 고민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맹자의 진정한 후예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네. 선우 후락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육아 정치의 고갱이다. 이제 요순우를 거쳐 탕에게로 간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요수는 성지자고, 예, 탕하고 무는 신지자라고. 등문공하 5장에서 탕이 이웃의 갈부족을 정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벌은 야욕의 산물이 아니에요. 예, 그 사회 안에 모두 말하기를 천하를 탐해서 탕이 간 게 아니래. 예, 필부를 위해 저기 뭐야, 악독한 군주로부터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복수해주는 것이다. 아, 그런데 이제 시경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것은 제사로 상징되는 문명의 전파였고 그것을 가로막는 야만적인 갈족 수장에 대한 백성을 대신한 응징이고 복수다라고 스토리가 구성돼요. 그래서 이제 탕은 문명의 전파자가 되어 11번이나 정벌에 나서요. 일단 요순우 후지까지 해서 내치를 한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이 문명을 전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탕한테 그 역할을 준 거야. 이게. 예. 그래서 탕은 문명의 전파자가 돼서 11번이나 정벌에 나서요. 그리고 이 정벌은 정당하기 때문에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 민족의 백성들은 이 오랑캐의 백성들은 탕왕에 의해 정벌되기를 가뭄에 비를 바라듯 하였고 마치 정벌되자 단비가 내린 듯이 기뻐하였다. 요것을 그대로 제선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이런 식의 탕의 정벌이라면 해라. 그럼 사람들이 너무 기뻐할 거야. 근데 진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순 우탕 다음에 누가 나와요? 문무주공 나와야 되죠. 문왕은 늙은이를 잘 봉양하는 자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리고 무왕과 주공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은나라 주임금을 베고 사방의 이민족을 정벌해서 평정했죠. 그래서 나라를 멸한 것이 50개이고 호랑이, 표범, 무서, 코끼리를 몰아 멀리 공적이에요. 예, 쫓아내 천하를 안정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 것처럼 탕과 문과 무는 모두 정벌군주잖아요. 실제로 이게 정벌군주고 아마 고대 사적으로 말해도 정벌군주들이었겠죠. 시족 사회에서 이게. 그런데 어떤 식으로 유가 텍스트에서는 이들의 정벌은 바로잡음이라는 거야. 문명의 전파고. 그렇게 바로잡는 게 정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처음에는 자연의 야만성을 바로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민족의 야만성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문명의 세계가 바로 왕이 다스리는 왕천하인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왕천하. 그래서 이 전국 시대에는 바로 이런 천하라는 관념이 전국 시대에 엄청나게 드러났다. 그게 뭐가 다시 고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러니까 천명사상은 주나라 초기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의 명을 받아서 천이 아버지면 이 땅에 있는 무왕 같은 사람은 아들인 거잖아. 하늘의 아들이니까 천자고 그렇게 해서 다스렸는데 이들이 다스리는 게 천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천하라고 하는 개념은 약간 후대에 이렇게 이제 더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양해왕의 아들의 양양왕이 천하가 앞으로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할 때 일로 정해지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다시 평천하의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대는 누구나 가장 큰 정치는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천하 통일인데 이 천하 통일의 방법을 둘러싸고 제자백가가 나누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천하 관념은 당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에도 천하라는 단어는 모두 172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왕천하가 맹자 정치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왕도를 실현하면 천하를 통일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왕천하하는 건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다라거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꿈꾼 정치는 이제 세상과 이웃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돌보지 않고 열일하되 그 은택은 골고루 미쳐 베푼 자를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왕천하의 정치였던 거죠. 그래서 왕, 또 뒤에 붙는 천하. 이게 맹자 정치학의 기본 구성 어떤 키워드인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